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이면 길거리에 붕어빵을 파는 노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내가 떠오릅니다. 아내가 좋아했거든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붕어빵이 아니라 국화빵입니다. 요즘은 다들 붕어빵이나 잉어빵 같은 것만 파는 것 같은데요. 예전엔 국화빵을 파는 가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나둘 줄더니 지금 들어선 국화빵 파는 일을 거의 본 적이 없네요. 그래도 파는 곳이 있겠지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국화빵 파는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른 찾아서 국화빵 한 봉지 사들고 아내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제 손에 든 국화빵 봉지를 보면 예전 그때처럼 반갑게 절 맞아주지 않을까요? 모쪼록 그러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60대 중반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예전처럼 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젠 이 일조차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절 이리 만들어준 이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참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고 홀대한 게 저란 인간입니다. 진짜 철이 없었던 거였죠. 나름 이유는 있긴 합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부잣집 장남이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살다 보니 세상 무서운 게 없었어요. 갖고 싶은 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삶이다 보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남들처럼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차고 넘치게 있으니 하는 일이라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놀고 먹는 게 다였지요. 언제나 제가 대장이었답니다. 전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인간. 그게 저였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겐 그저 호구로 여겨진 거였지요. 비싼 술이 먹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면 되는 거였으니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깟 술이 비싸다고 해봐야 제가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건 달랐지요. 1년 내내 술을 마시며 놀아도 줄지 않던 돈이 사업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은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40대 중반이 된 무렵 제 통장이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알버지 신세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 수시로 저를 찾던 지인들의 발길조차 끊어지대요. 하긴 돈 없는 호구를 찾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40년 이상을 부족한 것 없이 돈을 물 쓰듯 펑펑 쓰고 살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근검절약하며 살 수는 없었답니다. 덕분에 울상이 된 건 아내였지요. 여보, 애 참고서 사게 돈 좀 줘. 돈? 아이 지난번에 줬잖아. 그 돈 다 어쩌고 또 돈을 달래. 그게 언제적 일인데 벌써 반년도 넘었어. 우리 당장 이달 전기세니 수도세니 공과금 낼 돈도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내년이면 영규 고등학교 들어가. 영어도 중학생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가르치는 건 해줘야지. 우리가 부모인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대학도 아닌데 뭘 그리 돈 타령이야. 아이 좀 기다려봐.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만 잘 되면 예전보다도 풍족하게 살 테니까. 진짜 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아꼈어도, 아니 사업한답시고 그만한 재산 낭비만 안 했어도 우리 애들 아무 걱정 없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었어. 아니다. 지나간 얘기해서 뭐해. 지금이라도 부모 노릇 제대로 해보자. 응? 아 진짜 잔소리는. 야 언제 내가 부모 노릇 안 했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부모 노릇은 왜 나만 하라고 그래? 당신도 부모잖아. 정 안 되면 장인아재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래.
내가 그동안 처가에 얼마나 줬는데. 야, 이제 좀 돌려받아도 되잖아.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뭘 그렇게 줬다고. 아니다. 그만하자.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래도 당신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초를 쳐라. 왜? 아예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제가 아무리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해도 자식놈들 교육까지 나 몰라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몰아붙이니 저도 모르게 발끈한 거였지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구 서너세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맘도 울적하니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기분을 풀 심산이었습니다만 친구들이 다들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닌데 그걸 모를까요?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들이 저를 만나기를 꺼려했답니다. 참 간사한 인간들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기죽을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혼자 마신다고 누가 잡아라도 간답니까? 그렇게 진탕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쭉 이어졌어요. 일찍 집에 들어간다 해도 딱히 반기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자식들도 절 보는 눈길이 곱지 않아서 더 그랬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들 자는 시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속이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눈을 뜨면 집엔 언제나 저 혼자였답니다. 애들이야 학교를 다니 당연한 거였지만 언제부턴가는 아내도 없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다녀? 신랑 아침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왜? 이제 술 취한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아니야. 나 일 나가. 일? 무슨 일? 아이 그런 거면 말을 했어야지. 해. 아무리 당신이 날 무시해도 그래도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지난번에 말했잖아.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온 날. 하긴 기억 못하겠지.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정신없이 들어오니. 뭘 기억을 못해? 이제 생각나네. 그래, 그랬어. 기억난다고? 그럼 내가 무슨 일 한다 그랬는지 말해봐. 그게 뭐였더라? 처남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당신 처남 가게 접고 회사 출근한 지 1년도 넘었어. 가게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식당 나가. 그리고 인형 부업도 하고. 식당을 나간다고? 당신이?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뜨끔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한다는 것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가장 험한 일에 속하는 식당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 그렇더군요. 식당 일을 마치면 부업이라면 인형 일을 한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형 같은 건 그냥 공장에서 다 찍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어떡해. 애들 굶길 수도 없잖아. 괜찮아. 사장님도 좋은 사람이고 인형 부업도 하다 보니 요령 생겨서 할만해. 말은 그랬지만 그게 사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처가도 아주 가난한 그런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저를 만나 결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면 부엌집에 가서 인형 눈을 붙이는 일이 만만할 리가 없었지요. 실제로 아내 근처에 가면 요동치는 파스 냄새가 그 증거였지요. 제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가 싶어지니 오히려 화가 나지 뭡니까? 그깟 식당 일 왜 해? 인형 눈알 붙여서 얼마나 본다고. 당장 때려쳐. 때려치면? 그 다음은? 왜? 하나 남은 이 집이라도 팔려고? 그게 아니면 당신이 생활비라도 줄 거야?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해? 집으로 해 팔아. 내가 돈 가져오면 될 거 아냐. 나 천하의 성병모야. 진짜로 대책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나마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저 술 먹기에 급급하면서도 정작 아내와 자식에게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는 신경도 안 썼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만 치던 인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도 아내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십몇 년을 살아냈답니다.
그 사이 큰놈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도 했고요. 비로소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오랜 시간 안에 노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곱던 사람이 채 60도 안 됐는데 거리를 걸으면 누구나 할머니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염색이라도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아내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미장원에서 염색하는데 드는 돈이면 하루 식비를 훌쩍 넘었으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제가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려야 했어요. 근데 전 그때까지도 여전히 뜬구름만 잡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매번 말하는 사업 따위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건 곧 제 인생 전부가 엉터리였다는 걸 시인하는 결과였으니까요. 냉정하게 보면 제가 시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답니다. 주변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지요. 인간 송병모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말입니다. 제 피를 이은 자식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한 거였죠. 두 아들이 철이 들 무렵부터 시작된 아내의 고생을 보며 아들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저녁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저녁을 차리겠다고 동동대는 아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마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엄마를 그렇게 내몬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 반감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아들들이 저한테 나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다 아내 때문이었지요. 아내는 제게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자식들이나 혹은 주변 친지들, 지인들에겐 언제나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다고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아내를 봐서라도 제게 대놓고 비난을 하지는 않은 거였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아내를 만난 거라고 말하는 이유지요. 그러나 전 그게 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말하기 창피하지만 제가 아내 속을 썩인 여러 이유 중엔 여자 문제도 있었거든요. 나가서 살림을 차리니 많이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몇 여자와는 심각한 관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깨려는 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았을 땐 그게 의뢰하는 놀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끝까지 남편이라고 생각해준 아내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철이 없는 인간이고 멍청한 놈이라고 해도 나이를 그저 먹는 건 아니대요. 제가 60줄에 다다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어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언제나 후회는 너무 늦을 때 하는 거라지만 제 후회는 너무 많이 늦었던 거지요. 그러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다 뺑소니를 당한 거였어요. 근처 CCTV를 확인해보니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였답니다. 아내를 치고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는 걸 보고도 그냥 달아났더군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당장 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끝끝내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답니다. 번호판도 잘 안 보였고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도 안 드러났거든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뇌진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애매모호한데 극소량의 뇌출혈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애매모호했답니다. 뇌진탕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된다지만 문제는 뇌출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를 해도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도 없었답니다. 결국 의사가 선택한 건 경과를 지켜보는 거였어요. 만약에 뇌출혈 증상이 보이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겠다고 그러대요. 그때만큼 무서운 때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았다 해도 아내 없이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대요. 당신 괜찮아? 아이 속이 메스꺼리지 않아? 눈앞이 뿌옇고 그러진 않아? 괜찮다니까. 한 며칠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이젠 정말 괜찮아. 나 여기 불편해.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 아내의 말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죠.
아내는 자신의 몸보다는 그로 인해 나올 병원비가 두려웠던 거였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리 화가 나든지요. 이 사람아, 의사 말 못 들었어. 당신 머릿속에 피가 났을지도 모른다잖아.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간단 말이 나와? 당신 말대로 뇌출혈이 생겼다면 이렇게 멀쩡할까? CT 찍어도 잘 안 보인대잖아. 난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의사야? 아, 의사 말 들어. 제가 하도 강경하게 나서니 아내가 태어나겠다는 말을 관두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이라며 설령 자신의 뜻과 반하는 부분이 있어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 평생 고생만 하게 놔뒀던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쓰렸습니다. 며칠 더 입원을 해야 했으니 집에 가서 챙겨올 것도 있고 해서 집으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노점상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국화빵 8개에 2,000원이라고 쓰인 곳이었어요. 그걸 보니 예전 연애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 마음을 잡겠다고 온갖 돈질을 다 했거든요. 가진 게 돈뿐인 놈이었으니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났어요. 짜장면을 먹어도 호텔에 가서 일반 중국집에 주는 돈의 대여섯 배를 내고 먹었답니다. 여자라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내라고 그걸 딱히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크게 좋아한 것도 아니었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아도 싫어도 평소보다 약간 더 표현하는 정도였답니다. 그런 아내가 진짜로 좋아한 일이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한 3, 4일 일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만 아내를 못 봐도 애가 타던 시절이었으니 그 늦은 밤에 아내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갔지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당장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당장 나온다는 말이 남자들처럼 5분, 10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던 상태라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엉망이었을 테니 그거 준비하는데 좋게 30분은 걸리게 마련이죠.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국화빵 노점을 보았답니다. 괜히 사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빈손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서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아내가 그때만큼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어요. 국화빵이다. 너무 좋아. 자기만큼 따뜻하잖아. 그지? 고마워. 겨우 국화빵 갖고 뭘 그래.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알아. 근데 난 이게 좋아. 자기가 나 생각해서 추운데도 품 안에 끼고 있던 거잖아. 아, 이런 걸 식으면 맛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품 안에 넣어둔 거잖아.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맛있게 먹을게. 그때는 아내가 국화빵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아내가 좋아한 이유는 국화빵 때문이 아니라 그걸 따뜻하게 품고 있다가 건네준 제 마음을 더 좋아한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어본다고 아내가 대답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병원 앞에서 국화빵 노점을 발견하고는 그때 생각이 나서 샀습니다. 그때만큼 아내가 좋아해 줄 거란 확신은 없었는데요. 아내가 또 좋아하더라고요. 어쩌면 좋아해 준 척 연기를 한 건지도 모르고요. 아내는 항상 그래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 샀어? 요새 국화빵 잘 안 팔던데. 병원 앞에 있더라. 어서 먹어. 식기 전에. 이런 건 식으면 맛없어. 당신도 먹어. 맛있겠다. 국화빵 하나를 들어 베어 물던 아내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지더군요. 왜? 뜨거워? 천천히 먹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그때 당신 부산인가 다녀온다고 했다가 나 보고 싶다고 일찍 온 적 있잖아. 그때 당신이 국화빵을 사줬어. 기억나? 기억 못할 리가 없지요. 그게 생각이 나서 국화빵을 사온 거였으니까요. 아내도 그걸 기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어? 아이 몰라. 그게 뭐 그리 기억할 일이라고.
벌써 30년도도 지난 일인데. 그거 알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것 때문인 거. 아이고, 기가 막혀서. 겨우 국화빵 하나 사줬다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게 국화빵 때문이겠어? 당신이 식지 말라고 챙겨준 그 마음 때문이지. 이런 남자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았거든. 그러고 나더니 말꼬리가 흐려지더군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그 긴 시간 제가 그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새삼 제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걸 되씹게 되더군요. 제가 침울해하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는 금세 말을 멈추고는 맛있게 국화빵을 먹었답니다.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 왜 그리 코끝이 시려왔는지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지요. 대신에 다른 말로 제 감정을 감췄답니다. 당신 태어나면 염색부터 하자. 머리가 그게 뭐야? 이게 어때서? 나이 들면 흰머리 생기는 거야 당연한 거지. 또 그런다. 당신 아직 60도 안 됐어. 아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 봐. 60이 코앞인데도 아직 4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 천지구먼. 그 사람들이야 배우니까 그렇지. 나야 그냥 아줌마고. 아이 뭐가 달라. 아무튼 태어나면 꼭 염색하는 거야. 알았어? 다행히 뇌출혈과 관련된 그 어떤 증상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그랬고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염색이었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이 다른데 묻으면 얼룩져. 아이고 안 해도 된다니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데? 툴툴 대는 말투와는 달리 얼굴엔 웃음이 그득했던 걸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염색약을 사와서 아내 머리를 해주었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서툴긴 했어요. 군데군데 제대로 염색약이 묻지 않아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할머니처럼 보이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답니다. 다 하고 나더니 아내도 꽤나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잘했네. 수고했어. 그러면 뭐해? 한 달만 있어도 다시 뜨뜻해질 텐데. 아야 한 달 있다 또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때도 해주려고? 정말 왜 그런데? 왜 그러긴? 당신 할머니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그러지. 왜? 당신은 할아버지 소리가 듣기 싫어? 당연히 싫지. 이 나이에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왜 들어? 과연 그럴까? 아내가 그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 놈이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집안 일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무심하고 동시에 무책임한 놈이었어요. 그 덕에 아내가 망가졌지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검사도 같이 해봤답니다. 혹시라도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해서요. 그 긴 시간 갖은 혹사를 다 당한 몸이었으니 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멀쩡할 수는 없었답니다. 나이도 있고 그간 건강을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뇨 문제도 좀 있고 유전적으로 치매 위험성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였답니다. 근데 아내가 식당에서 평생 일을 하다 보니 먹는 게 규칙적일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었으니 당연했지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어떻게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병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 걸 아는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녀야 예의지. 그동안 내가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 사람이잖아. 거듭된 만류에도 아내는 결국 식당으로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맘이 그리도 불편했답니다. 이전에도 안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땐 그냥 모른 채 한 거였다면 그 당시는 어떻게든 못 가게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였지요. 물론 그때는 사정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큰 놈에 이어 둘째까지 취업을 하면서 최소한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뻔하죠. 아무리 자식들이 커서 돈을 벌어온다 한들 그 돈을 속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였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아내를 그만두게 하려면 제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찾아봤답니다. 지인들한테 부탁도 많이 했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겠대요. 말로는 알아본다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일자리를 추천해주지 않았답니다. 하긴 저처럼 평생 허세만 부린 인간을 뭘 믿고 일자리를 추천하겠습니까? 다 쌓은 만큼 받는 게 인생이지요. 그러다 한 자리가 났습니다.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맡아 하던 아파트 경비 자리가 하나 났다더군요. 원래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몸이 나빠져 결혼이 생긴 거였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 아파트 경비라는 게 쉽지 않아.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주민 갑질도 그렇지만 이것저것 할 일이 태산이야. 제가 하도 부탁을 하니 말을 꺼냈지만 지인도 영 못 믿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렇지만 못한달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자신의 몸을 혹사하게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탓이었어요. 소리 들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땐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나 내일부터 일 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0 가까이 될 거야. 당신 식당 그만두라는 소리야. 일을 나간다고? 당신이? 어딘데? 아내는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하대요. 놀라는 게 당연하죠. 제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경비 일이야. 우리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이야. 주간조도 하고 야간조도 하고 그래. 정말이야? 정말로 당신이 경비 일을 한다고?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 이제 식당 일 좀 그만둬.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계속 식당에 나가겠다면 내가 경비를 할 이유가 없지. 지금껏 그래왔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 그럼 당신 뜻대로 하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말도 안 되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제가 일을 하는 게 믿기지도 않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었던 건 맞았죠. 늦은 나이긴 했지만 그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서 식당을 그만두었답니다. 물론 식당을 그만둔 이후에도 집에서 하는 부업 같은 건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식당을 그만둔 게 어디겠습니까? 지인의 말대로 경비일 일하는 게 진짜 힘들더군요. 말만 경비지 차도 빼줘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수시로 쏟아지는 주민 민원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옷을 받아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기까지 했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나와. 달치 구워놨어. 애들은 둘 다 냈는데.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가시를 발라주던 아내였지만 표정에 서린 기쁨만은 감출 수 없었답니다. 그제야 알겠대요. 아내가 저한테 원한 건 보석이나 비싼 집 같은 게 아니었단 거예요. 그저 남들처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옷을 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 간단한 걸 못해줘서 평생 아내가 힘들게 살았단 걸 전 몰랐던 거였고요. 아내가 기뻐하면 할수록 전 더 미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요새 의술이 발달해서 다들 오래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직 한 20년은 더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30년 이상을 고생시키긴 했지만 남은 20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그걸 갚겠다는 게 소박한 제 바람이었어요. 아내도 평범한 여자들처럼 일 나가는 남편 배웅도 하고 자식들 결혼해서 손자 얻으면 그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걸 이뤄준 게 첫째였어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큰놈과 며느리가 집에 들러 인사를 하는데 아내는 연신 눈물만 훔치더군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 도움 없이 혼자서 키운 놈이 저렇게나 잘 자라서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감사하다는데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었지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그 영광을 누렸지만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감사라니, 담지도 않다. 미안하다, 영규야. 예비가 할 말이 없다. 저 아버지 원망 많이 한 거 아실 거예요. 자기 왜 그래? 꼭 지금 그런 말을 해야 돼? 아니다. 영규 말이 다 맞다. 이 새끼 보기 미안하지만 내가 저런 소리를 남은 평생 듣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미안하다. 미안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엄마 좀 편히 쉬시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진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뭐가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산다. 네 아버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또 저러신다. 진짜 부부가 뭔지. 당신도 좀 저래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 들어주는 거 엄마한테 배워. 으이그, 자기나 잘해. 남편이 남의 편 주말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그래, 둘 다 서로 아끼고 언제나 서로의 편에 서서 세상을 헤쳐나가면 돼. 그러면 저요 행복해질 거다. 아내가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아내는 누구보다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저 같은 인간 말종을 남편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 아내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큰 놈이 저한테 잘하라고 그리 강경하게 말한 거지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큰 놈이 결혼을 하며 분가하고 곧이어 둘째도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며 집을 떴습니다. 그래도 4명이 살 때는 조금 벅적거리긴 했는데 막상 둘만 남으니 참 적적하대요. 그래도 저는 경비를 하느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아내는 달랐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주야간을 오가며 일을 하니 더더욱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 공백을 메꿔준 게 며느라이였습니다. 요새는 다들 맞벌이가 대세인 세상이지만 며느라이는 맞벌이를 택하지 않았답니다. 큰놈이 그걸 바랐답니다. 말은 안 해도 학교를 다녀오면 언제나 허둥지둥 들어와 자신들의 저녁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이 힘들어 보인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를 했답니다. 혼자서 벌면 조금 힘들긴 해도 그렇다고 못 살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어요. 덕분에 며느리가 한가했으니 종종 시댁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들놈이 퇴근하기 전이면 집에 가곤 했으니 저는 자주 부딪힐 순 없었지만 아내와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좋은 고부인지는 알 수 있었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와서 잠을 청할 때면 두 사람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웃는 것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평생 그렇게 웃을 일이 어디 있기라도 했겠습니까? 그제라도 그렇게 웃고 살게 된 게 다행이었지요. 다 제 탓이었지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러질 못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그리 되더군요. 평생 놀고 먹기만 한 사람이니 체력이라고 좋을 리가 없지요. 그나마 주간 경비는 좀 나았지만 야간 경비는 하고 오면 진짜 녹초가 됐답니다. 경비실에서 쪽잠을 좀 자기도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쪽잠조차 잘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집에 오자마자 잠자기에 급급했지요. 밤새 혼자였던 아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할 기운이 있어야 말이지요. 아마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가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피곤해 고라 잠을 청한다 해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깊은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았어요. 자다 깨다 그랬죠. 그 와중에 아내가 혼자서 뭐라 그러는 걸 잠결에 듣기도 했고요. 꼭 누가 앞에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어제 누가 왔었어? 아이, 며느라기 왔다 간 건가? 아무도 안 왔는데. 수진이 요새 문화센터 다닌다고 자주 못 와. 그래? 아이, 어제 당신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나 혼잔데 무슨 이야기를 해? 당신이 피곤해서 꿈을 꾼 게지. 아무래도 한약한 제 지어야 할 모양이야.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지어? 아이, 그럴 돈 있으면 당신 만난 거나 사 먹어. 이 사람이 요새 왜 이런데? 원래 하던 대로 해.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적응이 안 돼. 내가 뭘 잘해줘? 잘해주지. 이 나이에 마누라 먹으라고 통닭사 들고 오는 남자가 어디 흔해? 수진이가 그 얘기 듣고 영규 잡았다고 막 놀리던데. 아이, 뭘 그런 걸로. 암튼 알았어. 그때라도 눈치를 채야 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적분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는 게 맞았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일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게 어디 변명축에나 든답니까? 아내의 변화를 먼저 눈치챈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큰 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일하시고 계세요? 영규냐? 이제 좀 괜찮다. 청소도 대충 했고. 왜? 무슨 일이야? 수고가 많으시네요. 건강해지지 않게 일하세요. 한때는 그렇게 저를 원망했던 놈에게서 걱정을 들으니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걸 알았다면 훨씬 더 다정한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긴 세월의 앙금이 금세 털어질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놈이 전화를 걸어와 제 건강이나 챙길 이유는 없었어요. 역시나 본론은 다른 데 있더군요. 요새 엄마 좀 어떠세요? 네 엄마? 매일 똑같지 뭐. 매일 집에나 있으니 좀 심심한 거 보더라. 그래도 며느라가가 종종 와준 덕에 한시름도 왔다. 고맙다고 전해라. 괜찮으시다는 거죠? 그럼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뭔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가 볼 땐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네 엄마 당뇨 심해졌다든. 네 요새 쌀밥도 안 먹고 잡곡밥 먹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수진이 말인데 엄마가 가끔 좀 이상하대요. 이상하다고? 어디가? 아들놈 말이 좀 꺼림직했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을 나갔을 때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집을 찾았나 봐요. 각자 남편 흉을 보던 때였대요. 갑자기 아내가 며느리한테 그랬답니다. 이 집 안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길 들어와?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당장 나가. 네, 어머니가 이 집 안주인이시죠. 그래도 제가 못 올 때를 온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당연히 아내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방금 전까지 서로 웃고 떠들었으니 그게 당연한 거였겠지요. 근데 아내가 말하는 봉쇄가 아무리 봐도 농담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왜? 내 남편이 네 년한테 돈을 펑펑 쓰니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진짜 분수도 모르고 괘씸한 것.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너무 놀라 이야기를 건네자 비로소 아내가 고개를 흔들더래요. 응? 왜? 영규가 뭐라고 그랬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방금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어쩌고 분수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요. 어?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것이 시험이 또 놀리네. 내가 언제 그랬다고? 처음에는 아내가 며느리를 놀리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대요. 아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때의 표정과 말투가 정말로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수진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지난번에 병원 입원했을 때 이 검사 다 하지 않았냐? 별 이상 없다고. 너도 들었지 않냐?
그건 몸에 대한 검사였고요. 그거 말고 아들이 되게 쭈뼛거렸답니다. 저놈이 걱정되는 건 다른 거였거든요. 다른 검사라니, 이 뭘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제 60 넘으셨으니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요샌 젊은 사람도 그런 거 겪는 사람도 많다고도 하고 난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아이 그냥 속 시원히 말해다오. 심해요. 수진이 말로는 요새 엄마가 집안 물건 어디 놔뒀는지도 잊으시고 무엇보다 지난번 그 일이 마음에 걸린대요. 수진이는 그때 엄마가 자기를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여긴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내가 네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먼저 알았겠지. 네 엄마 너무 멀쩡하다. 그러니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칼에 잘라냈지만 아들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찝찝하긴 했어요. 며느리 말대로 그 즈음 들어 아내가 건망증 비슷한 모습을 자주 보이긴 했답니다. 그래도 아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말대로 이제 60 간 넘은 사람이 치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했던 때문이었지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게 무서웠던 건지도 몰랐고요. 평생 힘들게 살다 그제야 조금은 사람답게 사는 때였으니 그런 기분을 조금 더 오래 맛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컸던 때문이지요. 전 끝까지 멍청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그때라도 검사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랬대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치매란 게 치료한다고 큰 차도를 보이는 병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며느리가 프라이팬에 맞을 뻔한 일만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날 이후 아내를 유심히 보긴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진 것도 맞았고 혼잣말도 여전했지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는 걸 보면 치매는 아니었답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꼭 필요한 걸 기억하냐 아니냐의 차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내는 치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치매를 몰랐던 거였습니다. 치매 말기 환자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나 부모 혹은 아내만은 알아본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부인하려 애썼지만 며느리에게 프라이팬을 휘두르는 순간이 오자 더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 또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여자로 인지한 거였으니까요.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내가 그랬을 리가 없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중기 정도 되셨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을 몰라볼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 검사를 한 거였죠. 다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놀란 건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몰라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는 걸 알고는 더 그랬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돼. 뭔데? 아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줄게. 나 요양원 같은 데 넣어줘. 안 돼. 당신이 왜 그런 데를 들어가? 절대 안 돼. 들어준다고 했잖아. 제발. 아내가 그러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행여라도 저나 며느리 혹은 아들을 못 알아보고 행패를 부리기라도 할까 겁이 났던 거였지요. 이미 며느리한테 프라이팬을 휘두른 전적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이랑 있을게. 그러니 그런 생각은 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아내의 병도 결국은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일 텐데 그런 제가 어떻게 아내를 요양병원 같은 곳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니들 잘 들어라. 네 엄마 절대로 요양병원에 안 보낸다. 내가 네 엄마 끼고 꿈 낫게 할 거야. 그래도 니들은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힘들겠지. 아이 그래도 네 엄마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 저도 종종 올게요. 아니다. 아이 니들 그럴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네 엄마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나아질 거다.
꼭 그럴 거야. 아들들이 걱정하긴 했지만 사실 두 놈도 제 생각과 같았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아내가 그런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걸 바라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일하시면서 엄마 돌볼 순 없으시잖아요. 그래. 이미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 일이 뭐 중요하겠냐? 당연히 네 엄마가 모아둔 돈도 좀 있고 해서 이 우리 두 사람 생활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이런 걸 겪게 해서 지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엄마 보살피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얼마간을 제외한다면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때론 여행도 다니며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도 열심히 먹고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만 점차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러면서 아내가 종종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얘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 내가 당신 못 알아보면 어떡해. 우리 애들 얼굴도 잊고 이름도 잊으면 어떡해. 그럼 그건 내가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사람을 과거로 몰아넣는 그런 병이더군요. 아내는 어떤 날은 연애 시절로 돌아가 저를 부르기도 했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어디 가? 자기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 위에서 맛있는 경양식집 알아뒀다고. 오늘 거기 갈까? 경양식 먹고 싶어? 그래, 가자. 말은 그랬지만 아내의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경양식 집이라는 말을 요즘 쓰긴 합니까? 더구나 절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러다 알았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 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 전 서울 시내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찾아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랬답니다. 아마 아내에게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내는 마치 며칠 전에 제가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집 함박 스테이크가 최고라네. 얼른 준비해. 나가자. 그 말에 활짝 웃음 짓던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던 거였죠. 저는 그 사이 서울 시내 맛있다는 집들을 찾았습니다. 한 20여 분이 지났을 거예요. 좀 채 아내가 나오지 않아서 들어갔다가 울고 있는 아내를 봤답니다. 왜? 나가야지. 얼른 옷 입어. 잘못했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내를 바라보다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그리로 가 있었거든요. 젖어 있는 바지, 그리고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물을 보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물 흘렸으면 흘렸다고 그러지. 얼른 닦으면 돼.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너무 급해서 혼내지 마세요. 제가 닦을게요. 아내가 맨손으로 바닥에 흐른 액체를 긁어 모으지 뭡니까? 애당초 가능이야 한 일이겠습니까? 괜찮다니까. 내가 한다고.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도 모르게 아내를 끌어안았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아내는 몸을 떨면서도 제 팔을 뿌리칠 생각을 않더군요. 아내는 야단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점점 더 자신으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졌고요.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밥 먹는 걸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였어요. 당신은 왜 안 먹어? 어느새 아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더군요. 온 여기저기에 도배된 밥풀과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보더니 금세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챈 눈치였습니다. 내가 또 이랬구나. 미안해.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하다 떨어뜨린 거야. 됐어. 미안해. 내가 치울게.
당신은 좀 쉬어. 아니야, 나중에. 쉬우는 건 나중에. 아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봐. 왜? 아이, 당신 발 좀 닦아주고 싶어서. 생각나. 당신이 나 발 닦아준 거. 진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거기가 장흥인가 백마인가 그랬을 겁니다. 서울 근교의 관광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였죠. 계곡 같은 데서 놀다가 진흙밭 같은 데 빠졌었어요. 어차피 차가 있으니 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대요. 그 발로 차 타면 차 지저분해진다면서 절 안 쳤어요.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더니 계곡 물로 제 발을 닦아줬답니다. 제가 아내를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그랬었구나. 맞다. 내가 그랬었어. 아내의 눈이 아련해지는 추억 속으로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 다시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대야의 물을 받아오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대로였어요. 좋다. 당신이 내 발 닦아주니까 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느낌이야. 고마워. 이렇게 나를 돌봐줘서. 미안해. 당신이랑 더 오래 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정작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것도 저였고 미안하다고 빌어야 하는 것도 저였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왜 그런 말을 해서 저를 더더욱 몫을 넘으로 만드는 거였을까요? 괜찮아. 나 지금이 좋아. 당신이 내 발 닦아주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래, 힘들었어. 그런데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이젠 안 그러잖아. 나 진짜 진심으로 부탁할게.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우리 애들이 자란 이 집을 망가뜨리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 힘든 것도 싫고. 약속할게.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보내줘. 내가 당신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들어줄 거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벌인 짓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평생 쓸고 닦고 가꾼 집이었답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전 아내를 요양원에 집어넣었답니다. 이제 아내는 저도 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니 괜찮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힘든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한 기억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내를 알아보는 거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그거면 됐습니다.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온 그 시절들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은 아내가 그립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이름을 불러줄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내가 바라는 일일 테니까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